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계속되는 흡수와 팽창으로 서울은 끊임없이 넓어져 왔고 한없이 복잡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서울로 모여듭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정말 얼마나 넓어져 왔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서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하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 서울에 대한 인문학적 탐구를 계속해온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그래서 서울에 대한 인식을 깊이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 인문학자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우리는 서울의 역사성, 그 깊이와 넓이, 그 두께를 조금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서울에 대한 인문학적 탐사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대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교수로 재직 중이신 전우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하시는 일이 좀 특이하다거나 예. 계시는 기관이 이상하면 운명적으로 계속 그 질문만 받으시게 됩니다. 아마 누차례 많은 곳에서 질문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몸담고 계신 병원역사문화센터, 이게 좀 낯설거든요. 어떤 곳인가요? 사람이 아픈 게 뭘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픈 게 뭘지 요즘 기준에서는 많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픈 건 무엇일까? 아프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건강한 삶은 어떤 삶일까? 이런 질문들 역시 의학적인 질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문학적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 판단을 이제 병원에서 하셨던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크게 보자면 세세한 일들은 많지만 의학과 인문학의 접점을 만들고 또 그 접점을 확대하는 그런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만든 기관이고요. 현재 이제 그 안에 병원 사연구실 그리고 의학박물관이 있고 또 병원 아카이브스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네, 기록 보존실 그렇죠. 같은 것이요. 그런 걸 이제 하고 있는 기관이죠.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진작에 있어야 될 시설이었군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병원인데 단지 환자 진료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전우영 선생하고 이제 서울에 대해서 알아본다 하면 알아보는 순서의 첫 번째가 저는 이게 명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울. 도대체 서울이란 말이 어디서 왔느냐. 학교 시절에 분명히 배우거든요. 셔블 발기달 아래 뭐 이렇게 밤들이 논이다가 처음과 첫 기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서울이 세벌이죠. 세벌이 뭐 설아벌 뭐 등등등 해서 이게 아마 양주동 박사 해석인 걸로 한가의 연구에서 이제 그렇게 풀으셨죠. 전 선생님은 여기 동의하시는지 어떤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발음에선 동의를 하죠. 발음과 뜻의 관계는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요, 뭐 대한민국의 수도 또는 수도를 뜻하는 보통명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우리말을 한자어로 설명하는 아이러니죠, 사실은. 한자를 우리말로 설명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근데 순우리말로 서울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양주동 박사가 동경을 세벌이라고 썼고요. 또 당시 이제 신라 수도였던 지금 우리가 경주로 알고 있는데 경주의 또 다른 한자 표기는 금성입니다. 금성. 그렇죠. 경주 금성. 쇠금자에 성, 성읍성자 써서 금성이라고 하죠. 이것도 풀면은 어떻게 되죠? 쇠성입니다. 쇠성. 쇠벌 또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쇠벌. 그렇죠. 벌이냐 우리냐에 따라서 이제 사실 성은 울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쇠울이 되는 거죠. 궁예가 도읍했던 철원도 풀면 쇠벌이 됩니다.
철원이 그렇죠. 그렇군요. 예, 이제 도읍지에 대한 이제 금성, 그렇죠. 철원 이게 다 그렇죠. 풀면 같은, 예, 같은 그런 뜻이 식이 되는 거죠.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말을 한자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다양한 한자 표기가 나온 것이지 본래 우리 말은 새벌이든 쇠울이든 같은 뜻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럼 이제 그걸 풀어 쓴다면 어떤 뜻일까? 좀 더 뜻에 가깝게 풀어 쓰는 우리가 일본어에 보면은 훈독이 있고 음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말을 한자로 이제 발음을 따서 쓰면은 동경이나 아니면 금성으로 썼을 것이고요. 뜻을 따서 썼을 것으로 보이는 글자는 이련이 삼국유사에 쓴 신시라는 겁니다. 예. 왜 그렇게 보냐면 솟다라고 하는 것은 높이 있다, 하늘에 가깝게 닿아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신성하다. 그리고 이제 우울 또는 벌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든가 경이든가 이제 도시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말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솟아있는 벌 또는 높이 솟은 성, 이제 신시라는 뜻이겠죠. 이건 이제 사실은 고대로부터 도시에 대한 일반적인 좀 감각이었어요. 예를 들어 아테나에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언덕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만, 이 아크로폴리스도 높이 솟아있다는 뜻의 아크로스하고 폴리스 도시라는 뜻의 폴리스의 합성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말로 풀면 신시가 되고 서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말은 신성한 도시 또는 이제 가장 높은 땅 이런 의미로 이제 풀 수가 있고 현대적 개념으로 본다면 수도란 바로 그런 거죠. 가장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요 성지다, 신시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서울의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이건 보통 명사가 되는군요. 그렇죠, 보통 명사죠. 예, 중심, 수도를 의미하는 어떤 공간. 저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영국의 서울은 영국의 서울은 어디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맞아요. 예.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고유명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역사적 아이러니랄까요? 아니면 역사적인 좀 사연이 좀 있었던 것뿐이고요. 사실은 이제 서울은 보통 명사고 이 땅의 고유명사는 땅 이름으로서는 한양이고 오랫동안 그다음에 이제 행정구역 명칭으로서는 한성부, 별칭으로 경조, 경도 등등으로 불려왔었죠, 조선시대. 예. 조선조에 이제 이 유교적 이상향이 구현될 수 있는 장소다 해서 이 한양이 읍성 도읍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라보게 된 연원은 또 뭡니까? 지금 한강이라든지 전체 정중앙이라든지 이거는 뭐 경제적 차원, 권력 관계 이런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유교적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적지로서 이 서울이 보여진 이유는 뭔가 하는 거죠. 유교적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적지라고 판단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도시를 어디다 두면은 이게 잘 될 거냐 이런 판단보다는 이 도시를 만들 때 무엇을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또는 수도니까 전국 각지에서 과거 시험 보기 위해서 혹은 세금 내기 위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이 수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 수도를 보여줌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싶었는가 아마 이런 의도, 이런 측면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왕조를 만들었다면 새 왕조를 세운 사람들이 이성계 개인은 아니죠. 이성계와 뜻을 같이 했던 신진 사대부들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좀 넓은 지배 집단이죠. 네. 이들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운 이제 일종의 역성혁명 또는 쿠데타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나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때 정당화하기 위한 물론 그들에게 신념이었습니다만은 정당하기 위한 기제로서 이제 유교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유교 사상의 정수 또는 유교 사상의 핵심을 새 도시를 만드는데 과정에서 새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드러내고자 했다, 보여주고자 했다. (1398년)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였다. 아울러 정도전이 새 도시 공간 위에 구현하고자 했던 꿈도 사라졌다. 새 임금 정종은 다시 개경으로 거처를 옮겼다. 종묘와 사직은 한양에, 왕궁은 개경에 있는 어정쩡한 양경 시절이 한동안 지속되었다. 1400년 왕위에 오른 이방원은 1405년 거처를 다시 한양으로 옮겼다. 이방원은 정도전이 한양 공간 도처에 새겨놓은 꿈을
다 지워버리고 싶었을 것이다. 이방원은 정도전의 집을 사복시, 즉 마국간으로 바꿔버렸고 신덕왕후묘의 신장석을 광교 교각의 초석으로 삼아버렸지만 장소 위에 새겨진 역사는 누적될 뿐 대체되지는 않았다. 장소가 남긴 흔적은 어쨌든 이방원보다 훨씬 오래 살아 지금껏 남아있다. 예, 건국의 주도 세력인 정도전과 그다음에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었던 이방원, 이 둘의 꿈이 서로 상충하면서 아예 이 서울의 모습도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는 그런 결과를 낳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생각하는 바가 없었는데, 전혜영 선생 저서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언급들이 있고 그런데 오늘 기회가 딱 좋을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어떤 것들이 여기에 권력 관계가 작용했다는 거죠? 예컨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이를테면은 일본의 도시계획가들이 이제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동 대지진 이후에 일본을 완전한 계획, 정말 이상적인 계획으로 도쿄를 재건하지 못한 것. 한국의 도시계획가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6.25 전쟁에 참화를 겪고 나서 서울이 거의 폐허가 됐을 때, 네. 이때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꾸며놨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나. 근데 도시는 사실 그런 어떤 힘 있거나 아니면 천재적인 계획에 의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공간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권력이라도 거기에 이제 파열구를 내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지분을 찾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어느 도시든 오래된 도시들은 짓는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짓고 부수고 헐고 새로 짓고, 그렇죠. 이 갈등이 빚어지고 싸움이 나고 심지어 뭐 아주 이제 큰 일들까지 벌어지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도시의 모습을 계속 이제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도시는 이제 그렇게 보면 하나의 뜻에서 완결된 계획적 공간은 아니다. 아무리 예. 조선왕조의 주창자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은 변경되고 수정되고 충돌하고 하면서 바뀌는 거죠. 근데 태조가 처음에 이제 서울로 한양으로 도읍으로 옮겼을 때 이 천도 과정과 도시 건설 총 책임을 진 것이 정도전이었고, 예. 이제 문의 위치, 도성을 쌓는 도성 쌓는 자리, 그리고 이제 궁궐을 짓는 위치, 궁궐의 모양, 궁궐 전각의 이름까지 전부 정도전이 지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도전의 생각은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이 있었던 거겠죠. 새 왕조의 이상.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왕은 군림하는 자, 그리고 정치는 이제 공부한 학자, 사대부란 말이 그렇거든요. 학자 관료입니다. 예. 학자 관료들이 실제 정치를 담당하는 그런 체제. 그래서 이제 관료들의 지위를 상징적으로 높이고, 또 관리들의 사대부들이 이 나라의 왕과 더불어 하나의 중심 축임을 알리는 형태로 도시를 만들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그 정도전의 그런 이제 왕권을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만들고 신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그 구상을 가장 못마땅해 했던 사람들이 이제 태조의 아들들, 그 중에서도 이방원이었던 거죠. 예. 이제 그 빌미로 왕권 강화라고 하는 틀 속에서 정도전을 죽이고, 또 2차 왕자에 난해서 형도 이제 몰아내고, 그리고 권력을 내봤을 때 그는 이제 정도전식의 권력 구상을 담고 있는 초기에 정도전이 만들고 설계한 서울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개조하는 방식을 택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정도전이 애초에 설계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궁궐, 창덕궁을 짓고, 그다음에 뭐 시전을 앞으로 옮긴다든가, 이제 이른바 유교적 원리, 그러니까 주례 고공기의 도시조용 원리를 완전히 뒤틀어서 신하들의 권역 또는 신하들을 상징하는 그 공간들을 대폭 축소하거나 왕권의 부속물로 이제 좀 옆으로 비껴놓는 이런 방식으로 도시를 개조했기 때문에, 크게 본다면 이제 둘 다 계획을 가지고 이 도시를 접근한 것이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서로 다른 이념적, 철학적 지향을 가진 계획이 충돌한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하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이게 어정쩡하게 동거하면서 서울의 원형을 만들어놨던 거죠. 도시계획도 어떤 세력이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가변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통점도 있었단 말이죠. 예. 억불이라고 하는 거. 이전에 이제 고려주의 잔재로서 아마 불교적 영향력이 상당히 컸을 텐데 그 불교를 억압하는 그 흔적은 도시에 어떤 형태로 모습이 드러났습니까? 조선시대 억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불교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예. 한국인들 또는 이제 수도의 모습에 정말 결정적인 특징을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이들 다니시니까 다들 이제 경험해 보시겠습니다만은 유럽이든 아니면 아시아 다른 지역이든 역사 도시를 가서 문화재라고 보여주는 것들이 5, 60%가 종교 시설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성당이거나 예, 대사찰이거나 어디나 그래요. 그렇죠. 서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도시 서울의 가장 특이한 점은 서울의 관광지를 떠올려 보니까 말이에요. 예. 궁궐하고 남산이네요. 그렇죠. 한강하고 예, 정말 종교 시설이 없네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본다면 서울의 역사도시 서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념비적인 종교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걸 안 짓도록 한 거죠. 어쨌든 개경에는 수많은 절이 있었거든요. 고려 개경에는. 근데 서울에는 이제 억불이라고 하는 그 정책 기조가 잡히면서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서요. 성균관이 있습니다만 성균관은 사실 종교시설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문화시설에 가깝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종교시설이 없는 도시, 기념비적인 종교 건물을 짓지 못한 도시. 이게 이제 서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만들어낸 거죠. 예. 제가 그 놀라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 듣다 보니 갑자기 너무나 당연했는데 전혀 네. 그 의식을 못했어요. 누구나 요즘은 이제 기회 되면 해외 여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다 뭐 웬만하면 다 기독교 시설물들, 카톨릭 그 성당들 보고 뭐 그러는데 정말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옛날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역사관이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얘기하는 걸 봅니다. 굉장히 그 찬탄을 금치 못하는 발언하시는 분과 굉장히 폄하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이 한 도시로서 개발 상황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좀 살기 좋게 합리적으로 구획되어 있는 겁니까? 요즘용으로 그냥 난개발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렇죠. 처음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직선으로 반듯반듯하게 그리고 똑바로 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그려놓습니다만은 그거를 이제 요즘으로 친자면 뭐 무허가 판잣집이 마음대로 점거해가지고 길을 막거나 비좁게 만들기도 하고 이건 이제 때로는 이제 국가의 법이라든가 규칙을 무시하면서 비법적, 불법적으로 진행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조선시대 기록에는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세종 때 기록인데요. 국초의 도성안의 도로가 원래 평직했다. 평평하고 곧았다. 근데 지금 골목이 삐뚤삐뚤하고 어디 뭐 막다른 골목에다가 미로처럼 돼 있어서 영 어지럽고 이러다 보니까 도둑들이 마음대로 이제 잡기도 힘들다. 이런 식의 보고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목길이 애초에 계획되어 있는 그런 좀 대로, 중로, 서로로 나름대로 정연하게 계획되었을 그런 골목길들이 전부 좀 망가져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얘기하면 왜 유사 깊은 도시들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아주 질서정연하지 않습니까? 예. 가운데 중심을 예. 통해서 방사형으로 쫙 번져나가는 게 그런 역사 도시치고 서울은 굉장히 어지럽게 택지하고 도로망이 그냥 마구 이제 얽혀 있는 질서 없이 되어 있는 모습 이런 걸 느낀다는 건데 사람살이에서 도로와 택지는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길 아니겠습니까? 예. 배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도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뭐 그걸 상징하는 게 청계천의 운명 같아요. 제일 중요한 배수로 중에 하나였겠죠. 서울 그렇죠. 내에서는 긴 역사 동안 물길의 역할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또 닫혔다가 이제 또 다시 열리고 그랬는데 조선 초기부터 아예 그 직접적으로 배수로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이런 기록이나 결과물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요. 태종이 이제 궁궐 조성도감 궁궐을 다 짓고 나서 그 기구를 바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개천 도감으로 바꿉니다. 예. 그러니까 청계천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름 때문에 혼돈을 좀 겪는 것 같아요. 1914년에 일본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전까지 이름이 없는 하천이었어요. 청계천이란 이름이 예. 야 이거 정확히 해야 되겠네요. 우리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다고요? 일본 사람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들이 좀 보이는데요. 예. 일본 사람들은 건물에 이름을 안 붙여요. 우리는 모든 건물에 다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웅전, 산진, 하다 절만 가더라도 예. 지장전, 산진가. 그런데 일본의 큰 절 가도 건물에 이렇게 문표 다는 데 없어요. 하다못해 양반집에 가도 이제 대청마다 무슨 제, 무슨 각
다 붙이죠. 그렇죠. 일본은 안 그러거든요. 아. 우리는 하천에 이름을 잘 안 붙여요. 어. 반면에 일본은 작은 하천에도 다 이름을 붙입니다. 그건 그야말로 관습 차이네요. 관습 차이죠. 예. 그만큼 이제 물을 중요시하는 문화하고 산을 중시하는 문화가 좀 달랐던 것 같은 생각은 좀 드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청계천이라고 붙여버려요. 그 전에 청풍계라고 하는 계곡에서 발원한다고 해가지고. 그래놓고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놀리냐면 이름으로서는 참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하천 같지만 더럽기가 짝이 없는 하천이다. 라고 이제 이 청계천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이 이름이 이제 일제시대에 붙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본다면 이 개천의 용도가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왜 개천에서 용난다 할 때 개천입니다. 예. 시냇물에서는 용이 날 수 있어서 사실 개천에서는 못 나요. 미꾸라지도 살기 어려운 곳이거든요. 개천이란 말 자체가 인위적으로 개척한 하천이라는 뜻입니다. 인위적으로 판 하천이 개천이죠. 그러니까 이 개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하천을 두고서는 도시 생활을 보조할 수가 없다. 도시에서 나오는 하수를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다. 라는 판단 때문이죠. 그래서 좀 물길이 낮은 데는 파고 너무 좀 굴곡이 심한 데는 직선화하고 이 공사를 이미 태종대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청계천이라고 부르고 있는 곳은 애초부터 도시의 하수 역할을 해왔고 예. 그러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작업들을 그렇죠. 해왔던 곳이군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청계천이 하수구의 역할을 했다는 게 저는 아주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위생의 역사 같은 걸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인간의 평균 수명이 2배로 갑자기 늘어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불과 오래지 않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의학의 발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수도에 설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에 의한 질병이 확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청계천이 오랜 세월, 특히 조선조 내내 서울 거주민들의 그 하수구 역할을 했다는 거는 더러운 물이 아니고 굉장히 소중했고 고마운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더구나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한다면 조선시대 쓰레기가 어떤 것이었을까? 오물이 어떤 것이었을까? 요즘처럼 뭐 음식물 쓰레기 멀쩡한 거, 안 썩는 쓰레기 이런 거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수라고 우리가 하지만 근대 이전의 하수는 지금의 하수와는 이미 질적으로 다른 거죠. 저 중성세제를 썼을 리도 없고. 이제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근대 현대 이후의 하수를 자꾸 연상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하수 처리를 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물이 가장 절대적이고 물은 예. 상수와 하수 모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수는 우물이 담당하고 하수 처리는 개천이 담당했던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예. 네, 시골뜨기와 서울내기 이게 또 이런 연원을 갖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서울뜨기 이런 말 안 쓰니까. 예, 예. 말은 있는데 안 쓰죠.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지역 사람에 대한 서울 거주자의 이제 우월성 또는 우월적 폐쇄성 뭐 이런 걸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뭐 19세기 밀란 같은 게 빈발한 것도 사실은 그 서울의 어떤 우월한 독점적 지위가 배경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 사회가 서울이 비대해지고 서울이 우월해지면서 지역과 이렇게 지역 차별화되는 지역을 폄하하고 지역의 삶이 힘들어지는 그런 그 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겠죠. 이게 주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전쟁을 겪고 나서 이제 언제나 사실은 저희도 이제 6.25 이후에 그런 문제를 또 한 번 겪었습니다만은 전쟁으로 가장 많이 파괴되는 것이 수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으로 인한 파괴를 재건하면서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것이 또 수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군문도 생기고 군문을 지탱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상업시설들도 생기고 창고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상업이 발달하고 부가 쌓이게 되고 이걸 둘러싸고 이제 경쟁하려는 집단은 더 많이 늘어나고요.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니까 이걸 차단해가면서 많은 걸 더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강해지고 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19세기, 이제 사실은 17세기 말부터 나타나는 현상인데 17세기 말부터 한 200여 년간 서울 사람들이 스스로를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예. 지방민들이 들어올 길을 자꾸 이것저것 잘라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제 과거제를 통해서 지방 사람들이 합격하기 어렵게 만든다든가. 지방 사람들은 이제 그전 같으면 서울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꽤 넓게 열려 있었는데 그게 다 차단당하고 또 지방에 있으면서부터는 도대체 서울 사람들이 누리는 것 같은 부나 또는 명성이나 이런 걸 누릴 기회가 없어지니까 이제 분노가 쌓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역사학계 이제 사회사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밀란들은 이
보통 못 사는 일반 농민들이 다 주도한 것이 아니고 네. 상당수 밀란이 이제 지방의 향반이니 잔반이니 토반이니 해서 본래 양반이었다가 지식인들. 그렇죠. 몰락해서 아. 도저히 이제 서울의 양반 대열에 끼일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분노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이제 결과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 현상인 거죠. 도시 서울 사람들이 자신들이 더 많은 이제 경제 이권들을 갖게 되면서 그걸 더 나누기 싫어하고 나누지 않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면서 지방민과 서울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이 깊어지고 이렇게 되는 현상. 그 현상 속에서 촌뜨기에 대한 차별이 하나의 서울 문화로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살이를 한다고 그럴 때 한 상징물로 남산, 그다음에 남대문, 동대문 몇 가지 있는데 그 남대문이 불이 타니까 사람들이 정말 나 그렇게 어떤 시설의 파괴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우리 다 그랬죠. 그렇죠. 예, 야, 이건 뭐 누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 감정을 가지라고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때 선생님은 어떤 느낌을 가지셨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걸까요? 일단 뭐랄까요? 좀 복받치고 좀 어이가 없고 예. 오라가 터지는 건 뭐 많은 분들 대다수 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우린 얼마 전에 낙산사가 불탄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낙산사 불타고 뭐 범종이 거의 녹아버리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네, 그러다 보다 했습니다, 사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예. 사실은 그게 더 오래된 거거든요.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왜 그럴까? 하나가 서울의 상징이처럼 돼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국보 1호라는 이름의 상징성이 더 커서 예. 다소 과잉 반응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었습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은 국보는 가치가 똑같아요. 네. 국보 1호나 국보 200호나 가치에서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번호 순으로 순위가 높은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건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예. 대장 관리번호일 뿐인데 예.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국보 1호면 제일 중요한 국보라는 그런 인식을 오랫동안 가져왔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충격의 강도를 더 이제 키웠다라는 게 이제 조금 냉정하게 봤을 때 느낌이었고요. 뭐 느낌은 느낌이고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한 가지 더 느꼈던 건 이런 겁니다. 사실 문화재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상충되는 요구의 한가운데 있는 물질들이에요. 재산이죠. 하나는 가급적이면 손상되지 않게 잘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요구고 또 하나는 국가문화재인 이상 국민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두 개가 서로 어울리질 않습니다. 예. 사람들의 눈을 타고 손을 타면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보존 잘하려면 완전히 주민들부터 그렇죠. 뛰어나야 되고. 완전히 뭐 깊은 창고에 묻어놓고 예. 햇빛이고 뭐고 다 차단해두는 것이 제일 보존을 잘하는 방법이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이에서 중심을 잡았어야 했는데 최근 한 20년, 10여 년 사이에 이른바 문화재 또는 문화 콘텐츠 또는 문화 상품화 이런 이제 조류가 세계적으로 휩쓸었죠. 또 이른바 서울 다음 또는 한국 다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문화재니까 이걸 어떻게든 콘텐츠화하고 상품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요구 사이에서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문화재의 개방 또는 활용 이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이 쏠렸죠. 저는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뭐 책을 쓸 때 이것이 역사문화 상업주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이제 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잘못 알고 있는 서울에 대해서 아마 지적하실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예컨대 선생님 그래서 제가 읽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만 우리가 지금 덕숭이라고 부르는 곳 안에 분수대라는 게 참 어울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들려주십시오. 이 덕수궁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가 좀 버려야 될 이름이 아닐까 예. 생각이 들어요.
덕수궁이라는 궁호는 두 번 붙었어요. 한 번은 이제 태조 이성계가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물러나 있을 때 태조가 살던 곳에다 덕수궁이라는 궁호를 내려줘요. 두 번째가 이제 고종이 강제 양위당하고 그리고 순종이 즉위한 이후에 이제 고종의 황궁이었던 경운궁을 덕수궁으로 이 명칭을 바꿔버립니다. 두 가지 의미는 좀 너무 노골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좀 노골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돼요. 그냥 덕을 쌓고 가만히 살면 목숨은 보장해 주겠다. 남은 수명은 이런 의미로 읽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권력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노후를 보내는 그런 궁이라는 뜻으로 이제 덕수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이 궁호 개정이 1907년에 이루어지는데 그걸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죠. 본래 이 궁의 명칭은 경운궁입니다. 그러면 경운궁이라는 명칭은 언제 세워진 겁니까? 원래 월산대군의 사저였어요. 성종의 형.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개인 사저를 집이었다가 이제 임진왜란때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갔다가 예. 서울이 이제 수복도에서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보니까 경복궁, 청덕궁 다 불타버리고 없고 머물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 종친의 사저, 그 후손 살고 있던 그 집에 머물게 되는 거죠. 왕이 한번 머물면 일단 그 궁이 되는 거죠. 예. 그때부터 경운궁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명칭이 경운궁이 맞군요. 그 예. 이후는 내내 경운궁이었던 거죠. 예. 근데 1904년에 뭐 좀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요.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이제 일본군들이 이제 대거 서울에 들어오는데 일본군이 서울에 들어온 직후에 경운궁에 대규모 화재가 일어납니다. 예. 화재가 일어나고 대부분의 전각이 불타고 다시 중건하는 과정에서 이제 석조전은 그 전부터 짓고 있었습니다만은 석조전 앞을 푹 파서 침강원이라고 해서 푹 파인 이제 정원을 만들고 그랬던 거죠. 왜 팠겠느냐 이제 이게 좀 의심스러웠던 거죠. 사실은 집이 있던 원래 그리고 건물이 있던 구간입니다. 저 중화전 옆에 건물들 다 없애버리고 못을 판다고 땅을 판다고 하는 거는 조선시대적 관념으로 본다면 대역죄인의 집터에다 내리는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궁궐에 일종의 못같이 이제 침강을 만들었으니까 형벌을 내린 거고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실용적으로 본다면은 거기에서 무슨 이제 대한제국기에 만들어졌을 여러 가지 비밀 문서들, 뭐 외교 문서라든가 아니면 내치와 관련된 황제에 직보됐던 문서들 이런 걸 찾기 위한 이제 시도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의 좀 추측을 좀 해봤던 거죠. 추측이 그야말로 추측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경운궁에 대해서는 사실 경운궁뿐만이 아니고 대한제국과 조선왕조의 궁궐들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취했던 기본적인 전략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가급적 잊어라. 네. 규모를 줄여버린다든가 하는 거죠. 근데 완전히 잊게 하질 않고요. 두 번째로는 모욕입니다. 모욕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욕을 해서 동물원을 만들어 버린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거보다 더 심각한 모욕이 뭐냐면 건물 있던 자리들에 전부 잔디를 심어요. 예. 저희는 이제 잔디는 요즘 워낙 한국인들의 잔디에 대한 갈증이랄까요? 탐욕이랄까요? 잔디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은 한강변에도 그렇고 뭐 골프장도 그렇고 어디나 잔디를 깔죠. 잔디는 한자로 사초입니다. 우리 이제 사자를 워낙 싫어해요. 사층도 안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풀은 대단히 오랫동안 다른 말로 때라고 그러죠. 예. 무덤에 때를 쓰는 입힌다 풀. 그러죠. 무덤에다가 하는 거죠. 예. 무덤에 쓰는 풀은 산 사람 사는데 안 쓰는 겁니다. 우리 전통은 그랬단 말이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시골에 오래된 집들 배가를 가도 정원에 잔디 없습니다. 잔디는 무덤에만 심는 풀입니다. 지금 우리 창경궁을 가면요. 잔디가 참 아름답게 깔려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군요.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다 할 것 없이 일본인들이 전각을 헐어낸 자리에는 빠짐없이 잔디를 심었어요. 그리고 이건 잔디에 대한 욕망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근데 그건 일본인들은 자기네 빈터에 자기들도 잔디를 안 까는 심습니다. 습성. 그들도 안 심습니까? 일본 황궁에 잔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모욕의 의도를 아예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저는 거군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대놓고 그리고 그렇게 다 건물을 헐고 잔디를 깔아놓은 다음에 예를 들어 경복궁의 경우에 1915년에 거기서 시정 5주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회라는 것을 대대적인 박람회를 합니다. 전국의 이른바 유지 100만 명을 거의 강제 동원해서 관람을 시켜요. 네. 물산 공진은 시설을 관람시킨 게 아니고 한편으로 관람을 시키고요.
한편으로는 이미 무덤이 돼버린 옛 왕조의 궁궐을 보여주는 거죠. 왕조의 궁궐을 초라하게 만들고 무덤으로 만들어놓은 무덤으로 살아날 수 만들어서 없다는 다들 봐라. 지금 이 모양이다. 예. 그런 의도를 깔고서 궁궐을 이렇게 잔디를 심었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덕수궁으로 궁궐을 바꾼 일이나 또 그 안에 이제 침강원을 조성한 일이나 또 거기에 분수대를 만든 일이나 전체적인 이제 궁궐을 통해서 조선인들에게 당시 이제 일제 강점기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느냐라고 하는 그 메시지 정치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궁궐의 여러 지금 시설이나 모습이 그러니까 일본이 지배하기 위한 그 어떤 방편으로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피지배 입장에 섰다가 이제 권리를 회복한 측에서 그것을 얼마나 명예스럽게 이제 되돌아 놓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다면 덕수궁 명칭을 원래 명칭으로 되돌리는 일도, 때를 입힌 것 벗겨내는 일도 만약에 역사적으로 그게 확증될 수만 있다면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군요. 지금 경복궁은 이미 진행 중이고요. 네. 경복궁에 이제 그 전체 복원공사 진행하면서 잔디밭을 다 이제 털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과정들은.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몽이겠군요. 궁궐에 때를 입혀놓은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를 그렇죠.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저도 전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대한 무지를 먼저 벗겨내고 그런 다음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 일이고요. 사실은 그걸 다 알던 분들이 살아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이제 눌러놓고 있다가 다들 잊어버린 거죠. 서울에 대해서 이제 알면서 깨달음도 생기고 깊이도 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문학적인 성찰의 대상으로 서울을 대상으로 할 때 전영 선생님 연구자로서 우리 일반 시청자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고 싶으십니까? 인문학자로서 느끼는 소회는 이런 겁니다. 근래 들어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높아지고는 있는데 이건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좀 제 느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 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문화 상품에 대한 관심인 것처럼 결국은 인간 자신에 대한 관심, 인격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인간의 가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느낌을 좀 받습니다. 좀 되돌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사람 자체를 상품화하는 이 추세가 멈출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내 자신의 인격이 상품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일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시간, 울림이 있는 인문학 순서입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병원 역사문화센터 전호영 교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역시 서울은 깊다, 이 유명한 책이 여기 있군요. 낭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는 하지만 보이는 대로 믿는 성향은 도시 사람들에게 특히 심하다. 도시는 본래가 자연적 요소보다는 인위적 요소가 압도적 비중을 점하는 공간이다. 건물 자체가 특정 가로 또는 골목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도시민들에게 주입되는 시각 정보는 거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심하게 말하면 조작된 정보들이다. 공간을 지배했던 사람들은 도시 공간을 분할하고 요소에 전달하고 싶은 정보와 이미지를 담은 구조물을 세워놓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무엇이든 보여주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법이다. 인문학적 지식이나 이 내용이 얼마나 널리 유포되어 있느냐는 이 시정 사람들의 일상 대화 속에 얼마나 얘기가 그것이 활용이 되느냐입니다. 여기 이 책 안에 가령 깍정이가 네. 지금 쓰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였다든가, 아까 나는 물의 배가 어떤 연원을 지녔다든가, 이것이 재밌는 담화거리가 되면 그러면 그것이 이제 소위 소양이 있는 사람들 관계와 사회일 건데, 워낙 인문학 독서가 이제 무디다 보니까 다른 얘기들만 하죠, 사람들이. 예, 또 저희 아이들 자라면서 책을 읽어라 그래도
아이들이 부모 말 제일 안 듣는 게 책 읽으라면 읽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말을 떠나서 컴퓨터 그만해라 하고 책 읽어라 말 두 가지 참 안 듣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화나 단어나 쓰는 이제 말투 자체가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미래가 꼭 그렇게 밝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서울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의 한계는 서울에 관련된 연구서, 각종 인문서의 독서로 또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용 교수의 시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군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